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또 한자 자원풀이 학습 진행하겠습니다. 마을리자, 이것은 밭전자, 밭이 있는 땅이죠. 그래서 요 획을 쭉 이어서 썼죠. 그래서 밭이 있는 땅이 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전국토가 뭐 거의 경작지 아닌 데가 없지만, 물론 뭐 아주 그냥 깊은 산골에도 아닌 데도 있죠. 특히 옛날에는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3천만, 지금 인구가 5천 200만 정도 되는데 70년대까지면 3천만. 근데 1930년대 일제시대 때는 2천만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시대에는 뭐 양천만 국민들에게 그래서 2천을 양천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조선시대나 뭐 그런 때는 더 인구가 작았겠죠. 그러니까 황무지가 막 있다가 밭이 있는 땅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리자. 다음에 빛광자의 변형입니다. 빛광자의 변형이죠. 그렇게 빛이 있는 요거는 밭에서 이렇게 싹이 돋고 또 농작물이 자라난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 글자를 좀 침해했네요. 자, 그래서 아주 빛이 빛나는 그런 경작지를 보니까 누렇다해서 누를 항자인데, 그러면 이 가을에 곡식이 있기 전에는 빛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관념이라는 게 있죠. 관념. 이 일화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일화를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림을 난을 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난을 그리는 것이 또 양반들의 나름대로 하나의 취미이자 풍속이었는데, 붉은색 물감, 그러니까 경면주사라고 얘기하죠. 그것으로 이 난을 치고 앉아 있었답니다. 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슨 난이 붉은색 난이 다 있나? 그러면서 좀 빈정거렸어요. 붉은색 난이 어딨냐? 왜? 나는 되게 묵으로 치지 않습니까? 검은색으로. 옛날에 다 필기가 검은색이었으니까. 그랬더니 또 붉은색 난을 치는 사람이, 이 사람아, 검은색 난은 보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사실 검은색 난도 없어요. 난이 초록색이지 무슨 검은색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붓으로 난을 치다 보니까 먹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어서 붓으로 난을 치다 보니까 검은색 난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 난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이 이제 관념이 된 거죠. 그러다가 붉은색으로 난을 치니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붉은색으로 난을 치는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붉은색 난은 보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관념을 갖다가 조금 빗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를 황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목인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아오는 자연의 색이기 때문에 별달리 그렇게 눈에 띄는 색으로 보지 않은 거죠. 네. 그랬을 때, 자, 그 빛이 어떻게 빛광자의 변형에 그 밭작물에서 날 때, 그때 누런색이죠. 누를 황자가 이게 누런색을 뜻합니다. 누런. 바로 가을에 추수하는 색깔이 아주 인상이 깊었던 거죠. 예. 파란색, 초록색, 이런 자연의 색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마치 검은색 난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 그러다가 누런색이 되니까 그 빛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강렬했고 또 추수할 때니까 좋아 보였겠죠. 그래서 그 밭의 빛깔을 누런색으로 가장 선호하고 인상적인 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언덕한자, 자, 여기 조금 침해가 됐는데, 자, 언덕은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수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의장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아도 기본 부수만 다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응용되는 것들은 수업에서 제가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지범자, 언덕 위에 집을 짓죠. 언덕 위에. 그래서 집 모양. 자, 점주, 존재나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범자. 언덕 위에 집을 지어야 수재라든가 이런데 주로 이제 수재죠. 그런 수재로부터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덕 위에 집을 짓죠. 그래서 집 엄자. 그러면 집에 있는데 단정하게 집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집의 여기를 벽으로 본 거죠. 기대어서 이렇게 힘없이 있는 사람의 형상을 나타낸 겁니다. 병들어 기대의 역자입니다. 이 글자가 나오면 대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돌이킬 반자는 자 언덕인데 언덕 한자를 썼죠. 근데 언덕 한자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또 이런 모양으로 썼습니다. 언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여기서 썼느냐? 비정상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평평한 평지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상태라면 언덕이라는 거 일종의 장애물로 본 거죠. 우리가 보통 자기 앞에 장애물을 갖다가 뭐 언덕으로 표현하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손으로 자 오른손을 뜻하는 또자로 붙었죠. 정상적으로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돌이킬 반자. 그러면 나무를 이리저리 돌이킨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저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널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널조각 판자입니다. 자 다음에 널조각은 조금 좁은 거라면 널판은 좀 넓은 겁니다. 조금 더 넓은 겁니다. 근데 널판을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조각장과 조각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막 이렇게 자라고 막 가지도 자라고 있어요. 근데 반을 잘랐습니다. 그 반을 잘랐을 때 왼쪽의 모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의 모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각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나무 조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각 편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시 나무 조각인데 이리저리 여기서 반대로 뒤집는다 나아가서 움직일 수 있다 이리저리 좀 움직일 수 있는 넓은 판을 널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조각 돌아올 반자 자 반대로 온다는 얘기죠. 반대로 온다면서 돌아올 반자입니다. 자 쉬엄쉬엄 이탈의 연결은 변형체죠. 이게 자 그래서 돌아올 반. 그러면 재물을 주고 물건이 돌아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로 재물과 물건이 주고받는 거죠.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거. 팔판입니다. 뭐 살판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팔판. 자 다음에 먹을 식자의 변형이죠. 먹을 식의 변형에 자 또 반대의 의미 돌아올 반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식자 뭐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아래에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위로 올라오죠. 또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계속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먹느라고 상하로 여기서 돌아올 바는 상하의 움직임을 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먹느라고 이렇게 상하로 계속 반대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런 행동을 한다. 재앙액자 자 이런 언덕 또는 이걸 언덕으로 물리적인 언덕으로 봐도 되고요. 언덕이라는 건 높다라는 뜻이니까 높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그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병부절 제가 밑에다가 좀 다시 오늘 병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줄에다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또는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서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것 재앙이라는 의미죠. 재앙 액자. 그러면 사람인의 움직임을 뜻하는 변형체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자기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오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바로 칸이 부족해서 두려워할 위입니다. 두려워할 위. 자, 이 병부절을 갖다가 사람들이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가르치는 분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썼는데 잘 안 지워지네요. 예, 약간 좀 지우고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조금 칠판 지저분하더라도 뭐 또 이렇게 배우는 것이 또 나름대로 학습의 묘미니까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자, 병부라는 게 뭐냐면요, 병권이 따라붙는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일종의 그 쉼표죠, 쉼표. 이걸 반으로 잘라요. 가운데 도장을 땅 찍고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하나는 임금이 갖고, 또는 제부, 임명권자 갖고, 하나는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개를 갖다 딱 맞춰봤을 때 일치하면 그것이 하나의 증거 내지는 쉼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벼슬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병권이 따랐습니다. 병권. 군사가 따랐죠. 그래서 군사가 따르는 증거다. 벼슬아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병부는 이 쉼표의 반조각 모양을 따라가지고 군사가 따르는 증거다. 그래서 이것이 벼슬아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벼슬, 군사가 따르는 벼슬아치. 그런데 이 병부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쓰면은 벼슬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벼슬아치, 또 벼슬하는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 무릎 꿇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벼슬 또는 이건 병부절과 병부절의 변형이죠. 자, 그럼 저 군사병자 한번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보자면, 군사병자는 기왕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되게 그냥 좀 저희 책 빼놓고는 되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군사병자 보면은 도끼근자, 도끼를 양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도끼라는 거 무기를 뜻하죠. 무기. 전쟁 무기. 그래서 꼭 우리가 손도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선 무기라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 뭐 예를 들어서 창이나 뭐 어떤 칼을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그랬을 때 양손에다가 이런 병자무기를 양손에 들고 있다 해서 그런 자가 군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병부, 군사가 따르는 증거. 자,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변형체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증거부자는 또 뭡니까? 문서를 준다는 게 문서를 갖다가 대중머리 무슨 뜻입니까? 문서란 뜻이죠. 문서를 갖다가 주어서 증거로 삼는다는 뜻에서 증거부자. 그럼 줄부자는 뭡니까? 사람이 마디촌자는 손목에 맥박이 끼는 거죠. 그래서 손이란 뜻이 있고 또는 규칙이나 법도란 뜻이 있습니다. 규칙이나 법도.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손으로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또는 법도에 따라서 벼슬아치로 임명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또는 법도에 따라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준다. 자, 줄부자에 대중머리가 붙으면은 증거부, 문서를 준다. 그럼 이것이 병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병권이 따른다는 증거, 벼슬아치로 임명됐다. 그래서 이것이 병부절자고 병부절 앞에 또 무릎 꿇은 사람의 모양으로서 무릎 꿇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부절이 굉장히 글자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앞으로 공부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자원학적 풀이 여러분하고 계속 해가면서 사실 뭐 솔직한 이야기로 한자가 별겁니까? 별거 아닙니다. 예. 옛날에 저희가 영어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면 개도 영어 알아듣는다고. 할 말 없죠. 근데 한자도 그래요. 일본 가면 노숙자도 한자 다 알고요. 중국 가면 거지도 한자 알아요. 우리가 모를 이유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과목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 강의만 그냥 꾸준히 그냥 짬짬이 휴식 삼아 정식으로 공부한다기보다도 그냥 동영상 한번 보고 한번 써보고 또 그냥 설명 필요하면 또 교재 한번 출력해보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만 지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처럼 이상한 사람이나 이런 자원 다 그냥 따지고 앉아서 혼자 이제
그러고 있지. 저는 이제 좀 덕후 기질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 덕후 기질 가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어느 분야에 덕후가 있으면, 그 덕후가 한 거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제 설명 들으시고, 한자 수월하게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